스리랑카의 고대 도시 시기리아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진 유적은 사진으로만 봐도 그 압도감과 경이로움의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은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전설적인 바위 도시를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 웅장함에 매료되어 아무 생각 없이 그 풍경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1500년 전 고대인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시기리아가 인간에 의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우선 시기리아 요새가 건설된 이유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455년부터 스리랑카를 지배했던 아누라다푸라 왕국의 다투세나 왕에게는 장남 카샤파와 차남 모칼라나라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카샤파의 어머니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차남 모칼라나의 어머니는 왕족이었죠. 이는 이복 형제 중 카샤파가 장남이지만 왕위를 상속받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473년에 카샤파는 다투세나의 조카이자 군대 지휘관인 미가라의 도움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인 다투세나를 투옥시킨 후 스스로 왕위에 올라 카샤파 1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카샤파 1세에게 미가라는 다투세나가 숨겨둔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카샤파 1세는 투옥한 다투세나에게 그 보물이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다투세나가 보여준 보물이라는 것은 카샤파 1세의 기대와 달리 그가 재임 중일 때 만들었던 관계시설용 저수지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카샤파 1세는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말죠. 그 때문에 스리랑카 전역의 카샤파 1세의 평판은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또 쿠데타 때 동생 모칼라나가 인도로 도망친 상태였는데 왕권의 정통성을 가진 동생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죠. 이를 두려워한 카샤파 1세는 477년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를 떠나 시기리아로 옮겨 거주하게 됩니다. 시기리아 일대는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특히 불교 승려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카샤파 1세 이후 시기리아 일대는 왕의 도시이자 요새로 변모하게 되었죠. 바위 정상에는 궁전과 휘황찬란한 건물들과 바위를 파서 만든 거대한 수조가 만들어졌으며 중턱에 위치한 작은 평지에는 사자의 문이라 불리는 관문, 바위를 깎아 만든 거대한 벽에는 프레스코아와 낙서들, 그리고 지상에는 정원과 해자, 성벽이 만들어졌죠. 고고학자들은 과거에 이곳이 번성했다는 구전을 바탕으로 시기리아의 유물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리아 요새 도시는 단순히 실용적인 피난처를 위해 살기 어려운 곳에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은 의외로 일상생활이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결정된 이사였지만 시기리아는 분명 안전가옥이었고 안식처였죠. 하지만 동생 모칼리나는 다시 돌아왔고 카샤파의 군대는 결국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모칼리나는 시기리아 유적지를 불교 승려들에게 주었고 이곳은 14세기까지 수도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15세기 어느 순간부터 버려져 사람이 아예 살지 않았고 1831년 영국인 조나단 포브스에 의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고대 유적을 발견한 이들은 고고학 팀을 꾸려 그곳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시기리아는 진보된 건설 기술에 대한 다양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는 도시 계획에 가장 잘 보존된 예 중 하나였으며 유적지 구조는 이 시대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선 과학과 기술력을 보여주었죠. 도시의 구조는 대칭 및 비대칭 측면의 조화가 예술에 가까웠고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부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현장에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었지만 고고학자들은 그 용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궁전이나 주택, 호화로운 정원일 것으로 추측했죠. 유적지의 한 부분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했고 계단식 피라미드도 존재했습니다. 도시의 서쪽에는 또 다른 공원이 있으며 여기에서 고대 공학의 흔적을 더 발견할 수 있었죠. 공원에는 정원에 물을 공급하는 정교한 수력 시스템과 보조하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존재했고 이 독특한 디자인은 운하, 호수댐 심지어 물펌프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지의 건설에 아주 중요한 시설로 계획도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이러한 수력 시스템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해당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놀리식 바위 정상에서 발견된 많은 구조물은 점토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면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계단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건축업자들이 약 300만 개의 벽돌을 바위 꼭대기까지 어떻게 운반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도 고고학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죠. 오늘날 시기리아에 존재하는 계단은 관광객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대에 지어졌습니다. 정상으로 단번에 갈 수 있는 계단이 없으면 그들은 울창한 숲을 지나 벽돌이나 재료를 모놀리 바위 꼭대기로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 벽돌도 놀랍고 대단하긴 하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유적지의 많은 경로와 궁전 계단을 구성하는 거대한 흰 대리석 블록입니다. 건축에 사용된 대리석은 이 지역 고유의 것이 아니며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대리석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각각의 대리석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웠죠. 그곳에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무거운 대리석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리아를 건축한 고대인들은 어떻게 계단 없이 수천 개의 무거운 대리석들을 바위 꼭대기까지 운반했을까요? 이런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대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해 고고학적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에는 현대식 계단이 있지만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고대 건축자들이 어떻게 명확한 통로 없이 엄청난 양의 자재를 그곳으로 운반했을까요? 여러 고고학자들은 바위 측면을 따라 좁은 수로처럼 보이는 이상한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표시가 고대에 새겨졌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경사가 없는 곳에 바위 옆면에 어떻게 새겨졌는지는 알 수 없었죠. 또한 모놀리식 암석에 특이한 원형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구멍을 고대인들이 어떻게 뚫었는지에 대해 현재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뚫린 구멍 근처에서 이러한 이상한 홈 자국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밖에 알아내지 못했죠.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기리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와서 시기리아를 자신들의 거처로 만들었다고 하죠. 또 시기리아 주변의 다른 지역 전설에서는 시기리아가 스리랑카의 고대 신들의 왕인 라바나의 궁전이라고 설명하죠. 또 거대한 화강암으로 된 수조가 라바나의 수영장이었으며 유적의 가장 오래된 부분도 그에 의해 지어졌다고 말하죠. 스리랑카와 인도 지역에서 수집된 고대 문헌에 따르면 라바나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죠. 라바나는 수천 년 전 지구에 온 외계인으로 인도 문헌에 묘사된 아수라로 알려진 종족에 속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지구에 온 방문자에 대한 고대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라족이 시기리아를 건축한 것일까요? 힌두 신화 전체에서 우리는 신들이 지구와 행성을 여행하는 데 사용했던 비행체 비마나스에 대한 많은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가장 신성한 경전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는 라바나가 속한 신들 중에 하나인 아수라족의 공중 도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일부 자료들에서는 아수라족이 하이브리드 존재라고 주장하며 힌두 신화에서 라바나가 자신을 파충류 신으로 언급하는 장면도 존재하죠. 또 시기리아 유적지에 가게 되면 먼저 정문에 앉아있는 2개의 조각된 거대한 발을 보게 됩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사자 발톱이라고 부르지만 사자의 발톱은 큰 발톱 4개와 작은 발톱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리아 조각상의 발톱은 3개로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모양새나 크기로 봤을 때 파충류의 발톱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죠. 일부 현지인들은 이 발을 라바나의 발이라 부릅니다. 라바나가 파충류의 생김새를 가진 외계인일까요? 몇몇 음모론자들은 라바나와 고대 히브리어 문헌에 언급된 네피림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라바나는 인간과 유사한 부분도 분명 존재했지만 인간과 다른 점도 매우 많았는데요. 라바나의 키는 3m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흥미로운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충류로 간주되는 인간들의 특징이죠. 라바나가 가진 또 다른 능력은 카멜레온과 같이 주변 환경과 비슷해져 보이지 않게 되는 능력입니다. 라바나의 파충류 모습에 대한 단서는 다른 고대 문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 신화를 기록한 라마야나에 기록된 바로는 라바나가 녹색 도마뱀과 같은 피부를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에도 뱀을 포함한 다양한 파충류는 파충류의 왕 라바나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죠. 고대 타미로와 싱할라어 문헌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원주민은 나가로 알려진 종족이었습니다. 나가는 산스크리트어로 코브라나 뱀을 의미하며 현대 힌두어에서도 여기서 파생되어
코브라를 나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에 따르면 나가는 지하에 살도록 강요된 파충류 하이브리드 종의 이름이었으며 몇몇 음모론자들은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더 많이 찾아볼수록 시기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저 그런 고대 신화 정도인 것 뿐일까요? 또 과연 시기리아 요새를 고대인들이 진보된 기술 없이 300만 개 이상의 대리석과 벽돌을 바위 꼭대기까지 옮기고 수많은 화강암을 계단 없이 높은 곳에서 제거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아닌 고대 생명체가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